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오래된 아파트나 폐가 혹은 외딴 시골, 마을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사건들이다. 이번에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벌어진 한 공포 이야기를 길게 작성해 보겠다. 이야기는 A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해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시작된다. 이 아파트는 30년 가까이 된 건물로 외관은 낡고 엘리베이터는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상태였다. 하지만 가까운 지하철역과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A씨는 큰 고민 없이 이곳에 정착하기로 했다. 첫날 밤 이사한 집에 드디어 모든 짐을 정리하고 겨우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깊이 잠들지 못한 A씨는 밤 12시쯤 시끄러운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다. 똑똑똑. 명확한 노크 소리였다. 의아해 하면서도 문을 열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혹시 잘못 들은 것일까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러나 같은 시간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문을 열어보지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며칠 후 대화를 나누던 주변 이웃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곳의 전설에 대해 말해주었다. 오래전 바로 A씨가 있는 이 집에서 여성이 자살을 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한밤중에 여자의 혼령이 사람들을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늘 농담처럼 전해지곤 하지만 A씨는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 밤이 더 두려워졌다. 그날 밤 A씨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그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긴 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며 아무 말 없이 A씨를 바라보았다. 땀에 온몸이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때 다시 똑똑똑. 이번에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자진해서 확인해보라는 듯한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며칠 후 밤중에 돌아오던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조용히 A씨에게 말했다. 그 여자가 아까 너를 봤어. 오늘 밤도 올 거야. 소름이 돋았다. 무엇인가 매우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의 말을 들은 그날 밤 A씨는 결심했다. 그 여자를 직접 마주하고 이야기를 해보자. 노크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렸다가 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물었다. 누구세요? 왜 저를 괴롭히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대신 한 번 더 똑똑똑. 대답이 없음을 확신하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여자가 보였다. 바로 꿈에서 봤던 그 여자였다. 그녀는 천천히 A씨에게 다가왔다. 긴장과 공포 속에서도 A씨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그녀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다. A씨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옛날 신문 스크랩이 겹쳐진 장식장 한 구석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에는 용서해줘. 나는 너를 기다릴게. 라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곤두선 머리와 함께 떨어질 듯한 심장. A씨는 그 쪽지를 주워 모르게 고문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을 견뎌냈다. 그 후로는 이상하게도 더 이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A씨는 여자가 용서를 받고 드디어 평화를 찾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다시 A씨를 찾아와 말했다. 내가 용서해줘서 그 여자가 이제 떠난 거야. 이제 안전할 거야.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갔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A씨는 마음 한구석에 항상 불안함을 간직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아파트 유지 보수를 위해 벽을 뜯던 작업자들은 벽 속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사진에는 바로 A씨가 꿈에서 그리고 실제로 만났던 그 여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셔츠에 홀로그램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글자 용서로 비록 여자는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A씨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그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생 시절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자취방을 구했다. 그곳은 아직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로 공기 맑고 조용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였다. 이사한 첫날 방주인 아저씨는 경고하듯이 이렇게 말했다. 밤늦게는 위층에 가지 말게나. 아무도 없어.
나는 갑자기 기분이 묘해졌다. 그러나 위층에는 사용되지 않는 창고만 있다며 나를 안심시켰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밤 늦게까지 과제를 하던 어느 날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도 없다던 위층에서 나는 기이한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간단한 발소리로 생각하고 넘겼지만 점차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로 변해갔다.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치 방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처럼 문 앞에서 멈췄다. 나는 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후로도 자주 발걸음 소리가 나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날이었다. 나는 심하게 아픈 꿈을 꾸고 있었다. 몸이 무겁고 숨이 막힐 듯한 느낌이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깨고 보니 방 안에는 실제로 누군가 서 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역시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든 이유는 벽 한쪽에 걸쳐진 그림 때문이었다. 그림은 옛날 마을의 모습을 담고 있었는데 그 그림 안에 등장인물이 조금씩 변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림 속 인물들이 날 쳐다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이대로 계속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방주인 아저씨에게 직접 미친 용기를 내서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점점 심각한 얼굴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말했다. 그곳은 원래 작은 병원이 있던 자리였고 전쟁 중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죽어갔다고 했다. 병원이 폐쇄된 뒤 그 자리에 다시 건물이 지어졌지만 항상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했다. 여러 세입자들이 떠나갔고 그래서 싼 값에 방을 빌려준다는 것이었다. 아저씨는 나에게 이사 가기를 권했다. 그러나 당시 대학생으로서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던 나는 이곳에서 얼마간 더 버티기로 했다. 그 후로도 발걸음 소리와 그림 속 인물들의 시선은 나를 괴롭혔다. 어느덧 시험이 다가왔고 나는 시험 준비로 모두 잊으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다시 한 번 2층에서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이번엔 그 소리가 나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문 밖에서 멈춘 소리는 이제 내가 열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꿈에서 보았던 모습과 똑같이 그 자리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점차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고 나는 도망치듯 방에서 나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마을 주민들은 원래 이곳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한 할머니는 오래전 이곳에서 있는 일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전쟁 중 잃어버린 언니를 찾지 못한 채 헛간에서 죽어간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이후로 나는 그 방을 떠났고 그곳은 다시 빈 방이 되었다. 나는 여전히 그날 밤이 끔찍한 기억을 잊지 못한다. 종종 꿈에서 그녀의 모습을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은 그녀의 목소리가 한 톤씩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그곳을 떠난 것이 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빈 방은 아직도 누군가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 또 다른 이사를 온다면 그들도 나와 같은 공포를 겪게 될까? 문득 내가 떠난 그 방이 지금 어떻게 변해 있을지 나는 상상도 하기 싫어진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고등학교 친구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들은 몇 년 만에 반 친구들끼리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추억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나도 오랜만에 얼굴을 비추고 싶어서 기꺼이 참석하기로 했다. 모임 장소로 지정된 것은 시내 변두리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이었다. 나는 어릴 적에 한 번쯤 들어가 봤던 그 집이 적당히 낡았지만 아직도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회가 새로웠다. 그 한옥은 한때 마을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도시로 떠난 후 점점 더 그 의미를 잃어가는 듯했다. 밤 9시쯤 나는 그 한옥에 도착했다. 도착하니 여러 명의 반 친구들이 나와 같은 생각으로 여기에 모여 있었다. 우리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웃음을 터뜨리며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곳이 너무 조용하고 어두운 느낌이 들어 한 구석이 무거웠다. 모두가 소파나 바닥에 앉아 각자의 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한 친구가 갑자기 무거운 침묵을 깨고 이야기를 꺼냈다. 얘들아, 이 집에 관한 전설 알고 있어?
나는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대부분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호기심 때문에 그 친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옛날에 이 집에서 어떤 가족이 살았었는데 그 가족은 어린 소년을 잃었다고 해. 소년은 어둡고 미로 같은 다락방에서 놀다가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했대. 그 후로 몇 년 동안 집안에서는 정체 모를 소리와 그림자가 목격되곤 했어. 어떤 사람들은 그 소년의 영혼이 아직도 집안을 떠돌고 있다고 믿고 있어. 우리는 믿지 못한 채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내심 모든 사람이 조금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이야기에 여운이 남았다. 1시간쯤 흘렀을 때 갑작스럽게 한 친구가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으려 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이 가까이 있을 줄 알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찾아보기로 했다. 그는 혹시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두고 온 것 아닌가 싶어서 어두운 계단으로 향했다. 다른 친구들 몇 명도 그를 따라 올라갔다. 나는 아무리 그래도 굳이 다락방에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아래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도 친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머지 친구들과 나는 상황이 더 이상해서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다. 다락방에 도달하자 우리는 그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어딘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 있는 책상을 보니 거기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그 일기장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였고 그것은 이 집에서 살았던 소년의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열어보기로 했다. 일기장엔 그 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기록해 놓았었다. 마지막 장에는 소년이 다락방에서 길을 잃고 어느 작은 창문으로부터 바깥을 내다보며 도움을 기다리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그 글자들은 절박함과 두려움이 묻어나서 우리는 소름이 돋았다. 그 순간 매우 차가운 느낌이 들며 우리는 이 공간에서 아주 급히 벗어나야 한다는 직감을 받았다. 우리는 곧바로 집을 떠났다. 그 집에서 나올 때 우리는 살해하는 듯한 바람을 맞으며 뒤를 돌아봤다. 갑자기 한 친구가 비명을 질렀다. 나도 뒤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쫓아오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다. 우리는 전력으로 뛰어서 그 집을 멀리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그 집 근처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날의 경험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결국 우린 더 이상 그 모임을 갖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줄 알았지만 그 한옥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공포는 끝내 우리의 기억에 남아 밤마다 악몽으로 찾아오곤 했다. 그 후로는 누구도 그 소년이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소년의 절규와 공포를 담은 채로 서 있었다.